네이버는 왜 돈을 잘 벌어도 시장에서 외면받는가? 여러분, 오늘은 좀 냉정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플랫폼 중 하나, 거의 모든 한국인의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앱, 매분기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네이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를 두고 시장은 왜 그렇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이버 1분기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 상회, 매출도 성장, 커머스도 성장, 광고도 성장, 그리고 다음날 주가는 그냥 제자리거나 오히려 내려갑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단순히 주가는 모르는 거야로 넘어가기엔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파헤쳐보려 합니다. 네이버는 왜 돈을 잘 벌면서도 시장에서 외면받는가? 이 질문 하나에 집중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단순한 주식 분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장,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먼저 팩트부터 짚고 갑시다. 네이버의 실적은 분명히 좋습니다. 광고,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주요 사업 부문 대부분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검색 광고와 커머스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네이버 쇼핑에서 뭔가 검색해 보셨나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집 시세 봤나요? 네이버 지도로 길 찾았나요? 그게 다 돈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매일 쓰는 서비스. 그 안에서 광고가 붙고 결제가 일어나고 수수료가 쌓입니다. 이 수준의 플랫폼 지배력은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실적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숫자들을 보고도 열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사는 건 미래입니다. 정확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정확히는 그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네이버의 이야기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2장, 한때 네이버는 AI 강자 후보였다. 시간을 좀 되돌려 봅시다. 한 34년 전으로 가면 네이버는 달랐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초거대 AI 언어 모델을 들고 나온 기업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이퍼클로바였습니다. 발표 당시 반응 기억하시나요? 한국 회사가 GPT 만든다고? 네이버가 초거대 모델을? 사람들이 놀랐어요. 네이버 하면 그냥 검색 포털, 쇼핑몰 같은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AI 연구소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네이버에는 실제로 인재가 보였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들, 엔지니어들이 네이버를 선택했어요. 왜 네이버였을까요?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검색, 쇼핑, 지도, 블로그, 카페, 뉴스, 웹툰, 지식인, 한국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텍스트와 행동 데이터가 네이버 안에 쌓여 있어요. AI를 학습시키는데 데이터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네이버였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아세요?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들 때 인터넷 전체를 긁어 모아야 했던 것과 달리 네이버는 이미 정제된 한국어 데이터의 핵심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기대가 컸죠. 네이버가 제대로 밀면 한국 AI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겠다. 하이퍼클로바가 한국의 GPT가 될 수 있겠다. 시장도 업계도 정부도 다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3장, 결정적 순간 시장은 차가워졌다.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정부가 한국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에게 비전을 물었을 때였어요. 시장은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치고 나오겠구나. 이 타이밍에 대형 모델 승부를 걸겠구나. 그런데 네이버의 선택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32B 파라미터 중심의 전략을 제시했어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AI 언어 모델에서 파라미터는 모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파라미터가 클수록 모델이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복잡한 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오픈AI의 GPT-4는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걸로 알려져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 32B, 즉 320억 파라미터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예요. 물론 이게 나쁜 선택이라는 건 아닙니다. 실용성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합리적이에요. 작은 모델은 비용이 적게 들고 운영하기 쉽고 실제 서비스에 붙이기도 편합니다.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AI 시대는 기술 경쟁이면서 동시에 상징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픈 AI가 GPT-4를 발표했을 때 세상이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AI가 드디어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구나. 세상이 바뀌겠구나. 그 충격, 그 감각이 만들어낸 서사 때문이었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내놓고
메타가 라마를 공개 배포하고 엔트로픽이 클로드를 밀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든다. AI의 다음 단계는 우리다. 그런데 네이버는 달랐어요. 효율적으로 가겠습니다. 실용적인 모델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AI를 만들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자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패권 경쟁에 안 뜁니다. 바로 여기서 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사장, AI 산업은 왜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는가? AI 산업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이 이야기가 더 잘 들립니다. AI 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굉장히 닮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AI 모델 하나 훈련시키는데 GPU 수천 장이 필요하고 그 GPU 값이 한 장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전기 비용, 데이터 센터 비용, 인건비까지 더하면 대형 모델 하나 만드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산업의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요. 승자가 시장을 독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AI 챗봇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챗 GPT죠. 두 번째는요. 아마 클로드나 제미나이 정도. 세 번째부터는 갑자기 흐릿해지지 않나요? 이게 AI 산업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안에 들어가는 건 1등 아니면 2등까지예요. 3등, 4등은 그런 것도 있었지로 기억됩니다. 이건 단순히 인지도 문제가 아니에요. AI 서비스는 쓸수록 더 좋아지는 구조예요. 사용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그 데이터로 모델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진 모델이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당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한번 1등 자리를 잡으면 따라잡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산업에서 애매한 위치는 가장 위험합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선두를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특정 영역에 집중해서 그 분야만큼은 확실히 잡든지 아니면 특정 파트너십이나 생태계 전략을 확실히 가져가든지 방향이 명확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는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시장이 명확히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도 아니고 특정 영역 집중도 애매하고 생태계 전략도 아직 뚜렷하지 않아요. 이 어정쩡함이 지금 네이버가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5장, 인재가 떠나기 시작했다? 기업에서 가장 무서운 신호가 뭔지 아세요? 실적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핵심 인재들이 미래를 믿지 않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이버에서 그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AI 연구를 이끌던 주요 인재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라인 사태 이후 조직 내부 분위기가 크게 흔들렸다는 분석이 많아요. 하이퍼클로바를 만들던 핵심 연구자들 중 일부는 업스테이지로 갔습니다. SK텔레콤의 AI 조직으로 간 경우도 있었어요.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건 단순한 이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보상도 영향을 줬겠죠. 하지만 정말 열정을 가진 연구자, 정말 AI의 가능성을 믿는 엔지니어라면 돈만 좋지는 않아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여기에 있는가? 그 질문에 예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흐름이 생기면 조직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바뀌어요. 저 사람도 떠났어? 그 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던데. 이런 말들이 조직 안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의욕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혁신은 건물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친 듯이 몰입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6장. 경영진의 선택을 이해해보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이버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냉철하게 계산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계산이 어떤 것이었을지 한번 상상해보죠. AI 초거대 모델 경쟁은 돈 먹는 괴물입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수십조 원을 투자받았어요. 구글은 자체적으로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요. 메타는 AI에 올해만 수십조 원을 쓰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이 싸움에 뛰어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GPU 확보만 해도 천문학적 비용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도 상상을 초월하고요. 연구개발 인력 비용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언제 회수될지 모릅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만큼 크지 않아요. 언어 인구 자체가 다릅니다. 영어로 만든 AI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쓸 수 있지만 한국어 AI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글로벌 진출을 하면 되지 않냐고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에요. 중국처럼 국가 단위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은 계산했겠죠. 오픈 AI랑 정면 승부를 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수익은 언제 나오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기존 사업을 더 강화하는 게 주주들한테 더 책임 있는 선택 아닌가? 그래서 나온 게 실용주의 전략이에요. 검색 강화, 커머스 강화, 광고 최적화, 수익성 중심 운영.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 선택입니다. 어쩌면 경영진의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시장은 기술 기업에게 안정보다 꿈을 원합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7장 플랫폼 기업인가 AI 기업인가? 지금 네이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인가요? AI 기업인가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픈 AI는 AI 회사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AI를 만들고 파는 회사.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회사입니다. AI를 돌리는 칩을 만드는 회사. 구글은 AI 전환 중인 회사입니다. 기존 검색 광고 비즈니스를 AI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는요? 여기서 답이 흐릿해집니다. 네이버 스스로도 우리는 AI 회사라고 말하지만 그 AI가 비즈니스의 어느 지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밸류에이션 문제로 이어집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보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어요. 이미 국내 시장을 꽉 쥐고 있으니 더 크기가 어렵죠. AI 기업으로 보면 공격성이 아직 부족합니다. 글로벌 AI 기업들과 비교하면 투자 규모나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시장은 네이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지 헷갈리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 기준으로 보기엔 성장이 느리고 AI 기업 기준으로 보기엔 투자가 부족하다. 이 어정쩡함이 지금 네이버 주가의 핵심 문제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어중간한 곳에 서 있는 느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가 뭔지를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8장 그런데 한국 AI는 정말 끝난 건가? 자, 여기까지 오면 좀 답답하죠? 그럼 한국 AI는 그냥 다 포기해야 하는 건가? 결국 미국 AI 회사들한테 다 내줘야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 한국 AI 생태계에는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이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회사들은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GPU가 없으면 AI를 제대로 훈련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엔비디아 칩 하나에 수억 원이 됐고 그 칩을 확보하는 게 국가 경쟁력의 일부가 됐어요. 이 구조를 깨겠다고 달려드는 회사들이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무모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를 상대로요? 30년 넘게 반도체와 AI 칩을 만들어 온 회사를요? 전 세계 AI 기업들이 다 쓰고 있는 생태계를요? 그걸 스타트업이 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반도체를 처음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다들 그런 말 했습니다. 인텔이 있는데 한국이 무슨 반도체야? 조선업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어요. 일본이 다 하는데 한국이 배를 어떻게 만들어? 배터리 사업 뛰어들 때도 마찬가지였죠. 파나소닉이 다 잡고 있는데 한국이 무슨... 근데 해냈잖아요. 반도체는 지금 한국의 핵심 산업이 됐고 조선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고 배터리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AI도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9장 한국만의 무기, 신뢰 자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하나 더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AI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데 두 가지 강력한 선택지를 앞에 놓고 망설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AI, 오픈 AI, 구글, 메타, 엔트로픽. 성능은 최고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의 법과 행정명령에 따릅니다. 그 기업에 AI를 도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미국과 연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중동 일부 국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아프리카의 신흥 시장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AI, 바이두, 화웨이, 알리바바. 이쪽도 강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보안 우려가 따라다닙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봉쇄했던 것처럼 중국 AI를 쓰면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심이 항상 붙어요. 그러면 이 두 선택이 다 불편한 나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서 한국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미국의 동맹이지만 미국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만 중국의 정치 영향권도 아닙니다.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기술은 믿을 만하다라는 이미지가 존재해요. 이걸 전문가들은 신뢰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AI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데이터 주권 문제입니다. 정보 통제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AI를 쓰느냐가 외교적, 안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기술도 있고 중립적이고 믿을 만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한국 AI 기업들이 실제로 세계 수준의 기술을 갖춰야 하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요. 하지만 방향 자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에 한국이 있다는 거예요. 10장.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자, 이제 핵심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겁니다. 네이버의 문제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도 있어요. 인재도 있었어요. 서비스 인프라도 강합니다. 문제는 방향성과 의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미래 패권 경쟁에 모든 걸 걸 생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시장이 확신을 못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네이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업, 나아가 모든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AI 시대는 무섭습니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신의 분야에서 AI가 바꾸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검색을 AI가 바꾸고 있어요. 쇼핑을 AI가 바꾸고 있어요. 광고를 AI가 바꾸고 있어요. 법률도 AI가 바꾸고 있어요. 의료도 바꾸고 있어요. 교육도 바꾸고 있어요.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일단 지금 하던 것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이버가 지금 받고 있는 메시지예요. 현재 사업을 잘 지키는 것과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것, 이 두 가지는 결국 동시에 다 완벽히 할 수 없다. 어느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안정을 택할 것인가, 가능성을 택할 것인가. 11장. 지금 네이버가 서 있는 갈림길. 지금 네이버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안정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남는 길. 광고하고 커머스하고 검색 유지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게 나쁜 길은 아니에요. 주주 입장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리스크도 낮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방향을 선호하기도 해요. 두 번째 길, 위험하지만 큰 미래를 노리는 AI 기업의 길. 이 길을 가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당장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고 그 투자가 결실을 맺을지 불확실합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실패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피하면 시장은 언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사는 미래를 포기했어. 지금 네이버가 듣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속으로 묻고 있어요. 네이버, 진짜 AI 시대 주인공이 될 생각이 있어? 아니면 그냥 지금 가진 거 지키다 끝날 거야?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앞으로 네이버의 5년, 10년을 결정할 겁니다. 12장.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서사를 산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본질적인 결론으로 가볼게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히 네이버 주가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자본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서예요. 기업은 단순히 현재 실적으로만 평가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래 이야기를 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테슬라. 테슬라는 한동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어요. 왜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자율주행으로 교통을 혁명할 것이다. 화성에 가겠다. 이 서사가 투자자들을 끌어당겼어요. 숫자가 아니라 꿈이 밸류에이션을 만든 겁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엔비디아는 그냥 게임 그래픽카드 회사였어요. 근데 AI 열풍이 불면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라는 서사가 생겼습니다. 그 서사 하나로 시가총액이 수십 배 뛰었어요. 오픈 AI는 어떤가요? 아직 수익 구조도 완전히 검증 안 됐고 매년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수십조 원을 던집니다. 왜요? AI의 미래를 만드는 회사라는 서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봐볼게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미래 서사가 약해지면 시장은 차갑게 돌아섭니다. IBM이 그랬어요.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었지만 클라우드와 AI 시대에 명확한 서사를 만들지 못하면서 레거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붙었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비슷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돈은 잘 벌지만 AI 시대의 서사 안에서 주인공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13장.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저는 오늘 네이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에게도 대입해 봤으면 합니다. 네이버가 처한 딜레마는 이거예요. 현재를 지킬 것인가, 미래를 향해 달릴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던 대로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할 것인가, 현재 능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AI 시대의 기술과 사고방식을 익히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가? 기존 고객, 기존 시장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전할 것인가? 네이버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AI 시대는 이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비용이에요.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이야기가 절망적으로만 들리지는 않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가능성은 여전히 있거든요. 네이버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명확한 방향 선언. 우리는 이걸 하겠다. 그 메시지가 시장과 인재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둘째, 그 말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투자. 말로만 AI 회사라고 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인재를 다시 끌어당기는 문화. 미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네이버는 실패한 회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 하나이고 매분기 탄탄한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AI 시대는 잔인합니다. 과거의 성공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현재의 수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지금 네이버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2개입니다. 당신은 AI 시대에 다시 꿈을 보여줄 수 있는가? 아니면 안정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천천히 저물어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경영진의 선택, 인재의 복귀, 그리고 미래를 향한 투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어요. AI 시대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미친 듯이 미래를 믿는가의 싸움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기업이 다음 10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